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320쪽 과학기술의 발달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 문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역사 가운데 문화가 가장 상위의 그런 클래스에 속하죠. 어떤 우리 민족의 정신 영역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도 아주 잘 출제됩니다. 저희 이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되게 문화재들을 구경하러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가면 좀 어깨가 좀 으쓱해지죠. 가서 설명을 좀 잘할 수 있으니까 남들보다는. 근데 어느 그 절이나 또는 뭐 궁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건축물에 대해서 또는 탑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면 나중에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삥 둘러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애한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줄줄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문화 해설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요즘에야 이제 문화 해설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문화 해설사를 양성하기도 하고 또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이지만 옛날에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드물었었거든요. 근데 참 역사에 대한 호기심이 관심이 정말 대중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현장에서 잘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지금 이렇게 잘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제들을 또는 연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렇게 가서 구경 갔을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면 좋겠죠? 자, 오늘은 이제 천문학과 수학, 과학기술의 발달 가운데 천문학과 수학인데 이 천문학은 굉장히 그 역사에서 비중 있게 다룹니다. 특히 여러 제왕들이 천문학에 관심을 둔 이유는 하늘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을 천자의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도 뭐 명실공히 천선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는 천선족이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해모수 아들이다. 결국은 뭐냐? 그 고주몽이 아래서 태어났는데 결국 그 아버지가 하늘의 해모수다. 이런 인식이 그냥 전설상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늘과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세계관을 갖겠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천화관을 따르지 않겠다. 우리 나름대로 고구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천화관을 지니겠다라는 그런 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두 천화관이 충돌해서 우리가 이제 수나라 또는 당나라와 고구려가 대격돌을 벌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죠. 그죠? 언어하고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뭐냐? 중국 연호를 빌려다 썼다라고 하는 얘기는 중국의 시간 체계를 빌려 썼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중국 황제가 즉위한 지 몇 년 이런 달력 따위는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고구려의 왕 또는 우리 신라의 왕, 그 왕의 즉위 연대를 기점으로 삼아서 연대를 계산할 거야. 이런 것들은 결국 뭡니까? 시간을 우리가 고유한 시간을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하고 마찬가지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결국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그 목적도 중국과 생각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이 다른데 우리가 중국 문자를 계속 쓰면 되겠느냐? 독자적인 언어 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천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 기록만 보더라도 말이에요. 그 삼국사기 내용 가운데 일식이라든지 또는 지진이라든지 알겠어요. 해일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 그만큼 왕의 권위와 이런 천상의 여러 가지 천문학적 현상들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볼까요? 한번 농경과 관련해서도 또 국왕의 권위와 관련해서 천문현상을 결부시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왕 권위뿐만 아니라 실용적으로는 말이에요. 농경과 관련해서. 그래서 천문을 잘 관측하고 비가 오는 양이랄지 비가 오는 시기랄지 또는 농사에서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랄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달력이나 시간을 독자적으로 측정한다는 게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경과 관련해서 천문현상을 주목했었다. 또 하나는 뭐냐? 국왕의 권위와 관련해서 천문현상을 강조했었다. 이렇게 고대에 특히 천문학이 발달했던 배경은 바로 이렇게 농경과 관련된다는 점, 왕의 권위와 관련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천체 관측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냐? 보세요. 고구려는 일찍이 천문도를 제작했습니다.
고구려의 이 천문도 제작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구려가 얼마나 천문도가 발달했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구려가 얼마나 천하의 중심이다라는 생각, 천손족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강했느냐라는 것과 아주 직결된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고구려 고분을 보면 말이에요. 고분 위에 천체도가 이렇게 그 조각이 돼 있거나 또는 뭐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천문도를 아예 제작했습니다. 고분벽화 별자리 그림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천문도가 정도전이 쓴 글을 보면은 조선 초기까지 이게 남아 있었대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천문도 이제 석각을 대동강 쪽에 버렸는데 그 석각 자체는 찾을 길이 없었고 그거를 이렇게 탁본해 놓은 그 그림이 남아 있어 가지고 나중에 조선시대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천문도를 또다시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고구려는 대단히 천문학이 발달했었고 천문도 그림이라든지 또는 뭐 고분벽화의 별자리 그림 이런 것들이 융성했었습니다. 이 여담인데요. 1983년에 일본에서 기토라 고분이라는 고분이 발굴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아주 그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이 기토라 고분이 유명했냐면 원래 그 기토라 고분이 있는 그 지역이 다카마스 고분하고 기토라 고분하고 이렇게 그 아주 유명한 고분들이 발굴됐는데 그곳이 천황가의 땅이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발굴을 하거나 땅을 훼손시키지 못한대요. 일본 천황의 그런 영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 기토라 고분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땅을 훼손하지 않고 발굴을 하는 대신에 우리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무덤 속에 마치 인체 속에 작은 소형 카메라를, 초소형 카메라를 집어넣죠. 내시경 검사할 때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무덤을 발굴해서 파헤치지 않고 무덤 안에 초소형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이제 기토라 고분 내부를 촬영해갖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기토라 고분이 조성된 연대가 아마 7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만들어진 그런 천문도가 발굴된 거야. 그래가지고 천문도 벽화가 그 사진에 찍혀 나왔는데 일본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죠? 순우 천문도라고 중국 송나라 때 1200 몇 년 때 만들어진 천문도가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거거든요. 세계에서. 근데 그보다도 무려 500년도 더 먼저 만들어진 그런 천문도가 일본 기토라 고분에서 발굴됐다라고 일본이 발칵 뒤집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천문도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열광하던 일본 열도에 그 열광 도가니로 빠졌던 일본이 완전히 잠잠해졌습니다. 왜냐? 일본 그 이름을 내가 잊어먹었는데 마야지마 교수인가? 일본 유명한 그 고고학 교수가 야, 그런데 그 천문도 가만히 별자리를 관측해 보니까 일본에서 볼 수 없는 별자리야. 그것은 북위 39도인가? 그러니까 평양 근처에서 볼 수 있는 당시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 근처에서나 관측 가능한 그런 별자리야. 여러분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그거 배웠죠? 우리가 어떤 별자리를 보면 그 별자리 관측 지점을 계산해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기토라 고분이라는 곳에서 발굴된 벽화, 천문도 벽화가 사실은 일본에서 볼 수 있는 하늘 그림이 아니라 별자리 그림이 아니라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 근처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별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뭘 의미할까요? 이거 그린 사람이 고구려에서 맨날 자기 하늘 보고 그리던 그런 천문도를 일본 기토라 고분에 와서 고분 장식용으로 그려주고 갔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일본의 첨단 과학 기술이 알겠어요? 그것을 입증해 준 셈이에요. 그래서 결국 일본 놈들이 완전히 그냥 입에다 딱 자물쇠를 채우고 더 이상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이제 신났죠. 그거 봐라. 우리 고구려의 천문도가 결국은 또 일본한테까지 영향을 줬구나. 그러니까 고대 특히 문화사를 그 베일을 벗기면 벗길수록 결국은 한국 문화가 일본한테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줬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알겠어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답니다. 자, 고구려뿐이 아닙니다. 신라 같은 경우도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고 하는 첨성대를 건립했죠. 여러분, 이 첨성대 건립이죠. 이 건립은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첨성대. 그 다음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은 일식이라든지 또는 월식이라든지 또는 해성의 출몰, 알겠어요? 또는 여러 가지 기상이변, 이런 것들, 어느 날 보니까 궁궐 앞마당에 개구리들이 왕창 떨어져 있다더라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요즘도 이제 그런 기상이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용오름이라고 하는데, 미국으로 말하면 토네이도 같은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토네이도가 불면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회오리 바람들이 그 지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쓸어가 버리죠. 근데 이제 그게 바다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바다에 있는 고기며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다가 갑자기 동해안가에 있잖아요. 경주가, 신라 수도 경주가 포항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거기 그냥 경주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상 이변들이 다 관측돼가지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사실. 그만큼 고대의 천문 현상을 중시했다. 다시 정리. 농경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뭐라고요? 국왕의 권위와 관련해서. 알겠죠? 이렇게 천문학이 발달했었다라는 점 됐습니까? 여러 가지 예를 고구려, 신라, 그리고 삼국사의 기록 등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수학이 발달했다. 수학이 발달해봤댔자 너네들이 얼마나 했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한 수학의 발달입니다. 학문 발달해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조형물들,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도대체 신라 때 세워놓은 이 석굴암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게 정말 오묘하구나.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을 정확히 했길래. 왜냐하면은 신라의 석굴암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자연 석굴이 아닙니다. 인공 석굴이에요. 360개의 돌을 짜맞춰서 만든 석굴인데 앞에는 네모난 전방, 그죠? 뒤에는 원으로 된 후원. 이게 말이야 방은 지상의 세계, 원은 천상의 세계. 이런 전방 후원이라는 알겠어요? 이런 철학을 그 인공 굴 속에 구현시켜 놓은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거기다가 완전히 불교 이상사회를 그야말로 불국토 이상사회를 그려놨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석굴암의 설계 원리죠.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뒤에 가서 그림을 또 통해서 보겠지만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그 석가모니 본존불을 딱 안치시켜 놓고 거기에 수많은 불상들을 배치시켜 놓은 그런 방식이 마치 하나의 절을 굴 속에 이렇게 배치시켜 놓은, 우리가 이제 절에 들어가 보면 일주문 또는 사천왕문 이런 쭉 가는 그런 길이 있잖아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르 구조가 절에 들어가는 절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의 인공 굴 속에서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그 360여 개의 돌을 맞춰놓고 그것이 지탱될 수 있게, 무너지지 않게 오늘날까지 유지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뭐가 필요하다?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형물의 발달을 통해서 높은 수학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높기가 하도 높으니까 높으니 두 번 들어갔네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뭐냐? 고분, 석실, 천장 구조, 모주림 구조라고 되어 있죠. 점점 천장의 벽을 좁혀 올라가는 모주림 구조. 알겠어요? 그 다음에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정림사지 5층 석탑.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야 정림사 5층 석탑 정말 곡선미가 빼어나네 라고 하는데 그 곡선미가 전부 다 계산된, 그래서 짜맞춰서 올려진 그런 곡선미라는 얘기예요. 돌을 그렇게 계산해서 쪼아가지고 잘 맞춰서 무너지지 않게 세워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은 현재 불타 없어졌습니다. 현존하지 않는 것이죠. 몽고 침입 때 불타 없었지만 역시 그 당시에 이렇게 황룡사 구축 목탑을 세웠다. 이 황룡사 구축 목탑도 자장율사의 건의에 따라서 선덕여왕 때 세웠다는 것을 시기를 좀 알아두실 것. 알겠죠? 어쨌든 이런 조형물들이 정림사주 5층탑, 고구려 고분벽화, 석실 구조, 천장 구조, 또 황룡사 구축 목탑 현존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그만큼 수학이 발달하지 않으면은 만들 수 없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통일신라 때 와서는 석굴암이랄지 석가탑이랄지 다보탑이랄지 그죠? 정밀한 수학적 계산이 사용된 그런 것들이었다. 알겠죠? 우리 고대의 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천문학과 수학의 발달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 있는 이런 모서리가 점점 줄어가는 천장에 지금 그 별자리들이 형상화돼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 가지 그림으로, 천문도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냥 별을 그려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서양도 뭐 카시오페아자 또는 뭐 황소자리, 그죠? 또는 뭐 사수자리 이렇게 서양의 별자리도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1월 성신 또는 여러 가지 별들 28 수인가요? 이런 별자리들을 아주 정밀하게 묘사해 놓고 거기에 아주 화려한 채색까지 해서 이렇게 별자리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고분 벽화에 있는 별자리 그림이죠. 이 신라의 첨성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겁니다. 선덕여왕 때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모주림 구조, 고구려의 천정 모주림 구조와 이게 뭡니까? 여기는 이제 주로 생활상,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을 그려놓은 벽화 고분들이 있는 것이고 여기가 바로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천정 벽화에 이렇게 천문도가 그려진 그런 고구려의 고분 내부 구조를 단면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구려의 모주림 구조, 그죠? 이 천장 구조를 모주림 천장 구조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이게 정림사 5층 석탑이야. 이거 보십시오. 이거 전부 다 돌이 하나씩 다 떼어져 있는, 알겠어요? 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돌들을 다 짜맞춰서 정림사 5층 탑을 만들었는데, 이 그 탑의 모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걸 옥계석이라고 하는데, 이 옥계석의 부드러움과 이 크기가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비유를 해놨어요. 마치 그 정림사 5층 석탑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8등신 미녀가 우아한 한복을 입고 날아갈 듯 빼어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정림사 5층 석탑을 통해서 여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고요? 보이는 것은 말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죠? 유명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신 유홍준 교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은 아는 만큼만 보이나니, 저도 이제 거기서 그런 내용을 읽었는데, 여기서 여인의 모습까지는 볼 줄 모르더라도 야, 조형미가 정말 뛰어나구나, 이런 조형 미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지식이, 굉장한 수학적 지식이 필요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모형도입니다. 이것은 황룡사 9층 목탑, 이것도 역시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다는 거. 당시 자장률사 건의로 외적이 이렇게 자주 쳐들어오는데, 우리 신라가 주변 국가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우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세우고 난 뒤에도 벼락 맞아서 한번 없어지고 불타버리고, 또 한 번 이제 몽고 침입 때 몽고놈들이 그 탑의 기원이나 탑의 유래가 알려졌겠죠. 몽고한테 뭐라고? 이따위 것들이 우리 몽고를 이길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몽고놈들이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요즘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황룡사 9층 목탑이 이렇게 영험하다면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요즘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잘난 건축 기술이라든지 이런 조형 미술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만들어 보면 어떠냐. 알겠어요? 제가 이제 그 화순 운주사에 가끔 가는데, 화순 운주사에 거기도 천불천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천불천탑은 미안의 탑이고 미안의 불상이죠. 하룻밤새 도선국사가 그 천불천탑을 다 세우면 그야말로 새로운 이상세계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그런 꿈을 안고 천불천탑을 세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새벽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냥 이게 다 꿈이 무산돼 버린 거야. 그래서 야,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밤새도록 불상 1000개, 그 다음에 그 탑 1000개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겠어요? 요즘 이제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좀 많이 시끄럽고 하니까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해서, 알겠죠? 정치하는 새끼들이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는 지금 왼쪽 게 석굴암 평면도입니다. 그죠? 석굴암. 그래서 보면은 전실 그리고 문부 보세요. 마치 이 부분이 팔부신중, 인왕상, 사천왕상, 마치 절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보게 만들고,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석가모니 본존불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요거를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3D로 볼 수 없으니까 다시 위에서 내려다본 부분 여기까지는 요걸 다시 옆으로 잡아뜨렸을 때 석가모니 본존불이 이렇게 앉아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은 뭐냐?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전부 다 이게 아주 엄밀하게 계산된 비례미, 조형미, 균형미, 알겠어요? 전부 다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 돌들을 다 끼워 맞춰가지고, 알겠어요? 360여 개의 돌들을 끼워 맞춰가지고 짜 맞춰놓은 석굴입니다. 인공 석굴입니다. 그러니 수학적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빼어났는지, 알겠어요? 지금까지 이게 버텨온다는 거. 오른쪽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10원짜리 동전에 있던, 그렇습니다. 다보탑이죠. 다보탑.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 그래서 이 다보탑도 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잘 짜맞춰진, 알겠죠?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이 안에 원 안에 원이 2개 들어가야 되고, 그 2개의 원 안에 또 원이 또 하나 들어가야 되고, 이런 원리가, 이런 비례미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 알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그냥 석수쟁이가 뚜닥뚜닥 그 돌 쪼아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아주 정밀한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의 눈이 편해지고, 보면은 우리가 감동을 먹게 되는 그런 예술작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목판 인쇄술, 제주술입니다. 인쇄술과 제주술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요즘 와서 되게 이제 한국인 또 코리아 그러면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게 IT 기술이라는데, 이 IT 기술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순수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세계를 선도하는 이와 같은 IT 기술은, 그러니까 IT라는 게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가는 첨단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 지식정보를 우리가 집적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1000년 전부터 우리가 갖고 있었다. 그게 바로 뭐냐? 인쇄술입니다. 제지기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또는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 알겠죠? 이것이 나 혼자 그냥 깨닫고 있으면 그냥 내가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 근데 이미 깨달은 이것을 문자로 정리해서 글로 써가지고, 알겠어요? 책을 만들었다. 붓으로 쓸 수 있잖아. 근데 이걸 많이 만들면 어떻게 돼? 인쇄를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도장 파듯이 목각으로 파가지고 계속 찍어낼 수 있었다. 전국에 그냥 쫙 뿌리거나 전국 절에 쫙 나눠줄 수 있다. 이게 아주 대량 생산 체제로 간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 사람의 뛰어난 생각을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확산시킬 수 있는 그 기술이 그 당시에 뭐였냐? 바로 인쇄술과 제지술입니다. 인쇄술만 발달해도 안 돼. 종이가 있어야 되는 종이. 그래야 인쇄된 그 내용을 담아서 널리 확산시킬 수가 있잖아요. 종이도 문제입니다. 종이도. 여러분 봐봐.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교과서 있잖아요. 지금 이제 뭐 고등학생이라든지 또는 뭐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나중에 이사 갈 때쯤 또는 취직해가지고 이제 내 책을 정리할 때쯤 되면은 3년 전에 산 책들이 전부 다 누렇게 변질되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말이에요. 1000년 전에 만든 구례 하엄사에서 만들어진 다란이경 그 경전이랄지 또는 석가탑 보송선 나온 무정광 대다란이경 이런 종이들을 보면은 당나무로 만든 종이인데 아직까지도 건재합니다. 거기에 쓰여있는 글자들이 또렷이 보일 만큼 종이의 질이 우수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주 뛰어난 종이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식을 대량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우리는 고대 때부터 간직하고 있었다? 이것이 뭐냐? 고려시대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팔만대장경이랄지 또는 뭡니까? 고려시대에 우리는 금속활자를 만들어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직지심체 요절이랄지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와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활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제지기술도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저장하고 대량으로 생산하고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1000년 된 기술이 결국은 뭐냐? IT 산업으로 폭발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알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를 있게 한 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긴 과거가 우리의 조상들의 그 피땀 흘린 노력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하니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먼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또 무엇인가를 준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공부하고요.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이걸 또 더 계승하고 더 발전시키고 더 나은 뭔가 더 얹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볼까요? 8세기 초 목판 인쇄 기술이 발달해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에 대해서 8세기 초에 만들어진 이게 이제 1966년에 그 60년 10월 달에 석가탑 보수공사를 하는데 석가탑을 보수공사 하려면 이제 탑을 다 해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탑이 이렇게 있다면 이거 옥계석이라고 하는데 옥계석 이 탑의 지붕에 해당되는 이 옥계석을 드러내서 해체하는데 이거 잘못해서 한쪽이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뜨려 가지고. 근데 난리 났겠죠. 이제 보수공사다가 이 새끼야 이거 깨뜨렸으니 되겠냐 하고 있는데 그 깨진 거기서 이 안에 이 몸돌 안에 들어있는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된 거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가 깨진 대신에 또 새로운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아마 상쇄시켜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차우지다 은간 1966년에 이 석가탑 보수공사 때 바로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됐는데 현재 존재하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알겠어요? 아직도 서양 놈들한테까지 이게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서양 놈들은 뭡니까? 800 몇 년에 만들어진 투낭석굴에서 나온 금강경이 세계 최고의 인쇄물이다라고 알고 있는 놈들인데 아직도 무식한 거야. 아직도 우리 8세기 초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이미 그 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그런 얼빠진 놈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알겠죠? 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오마이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말이에요. 중국 애들이 야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우리 중국에서 만들어진 글자야. 그 글자체를 보니까 중국 당나라에서 쓰던 글자체야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다 들었겠죠. 야 웃기지 마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그 사리 보관함이 있는데 거기에 쓰여진 글자를 보니까 뭐 정광인가 글자가 그래요. 근데 글자체가 똑같아.
이건 말이야 중국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가 쓰던 글자체야. 막 까불지 마 하면서 그걸 반박했습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알겠어요? 인쇄물로서 무구정광 대다라닝경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왜 이렇게 인쇄 기술과 종이 만드는 기술이 왜 신라에서 고대에서 발달했느냐? 이유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문화 발달과 관련 불경을 대량으로 널리 확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인쇄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일이 언제 불경을 손으로 다 쓰고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야 이거 너무나 힘이 많이 든다. 그러니 이거 한 방에 인쇄해서 널리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목판 인쇄 기술이 발달.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장 파듯이 이렇게 파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인쇄할 질 좋은 종이가 필요했다. 그래서 반드시 인쇄술과 제주술이 함께 가야만 합니다. 알겠나요? 인쇄술과 제주술이 함께 가야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목판 인쇄술로서는 8세기 초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현존 최고의 인쇄물이고 화엄사에서 석탑 두루마리 불경이 나왔어요. 그게 그 이름이 무슨 불경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하여간 두루마리 불경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면 돼. 구례 화엄사에서 이게 구례죠. 구례 화엄사에서 석탑 구례 화엄사 동탑 서탑인데 서탑에서 발견됐습니다. 알겠어요? 서탑 두루마리 불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판 인쇄술과 제주술을 발달한 결국 뭐냐? 통일신라 시대 기록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알겠어요? 통일신라 기록문화. 앞으로도 계속 무구정광 대다라닝경과 같은 그런 것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많이 인쇄해 두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문제만 남아있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화재를 계속 꾸준히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이렇게 써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당시 8세기 초라는 그 시기 알겠어요? 석가탑 보수공사 때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399 철기문화 그랬는데 금속기술로 발달이죠. 금속기술. 자, 금속은 철은 말이에요. 철은 굉장히 중요한 역시 아까 인쇄술이나 제주술과 마찬가지로 철의 발달도 하나의 시대를 전복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기가 사용되고 철기가 전래된 것은 기원전 언제라고 배웠어요? 5세기, 4세기 무렵 중국 춘추 전국시대 중국에서 철기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요즘 여기에 대해서도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철기를 최초로 사용한 게 우리 동이족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동이족이 쇠를 가장 잘 다루고 쇠를 제일 먼저 사용한 그런 민족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김해라든지 말이에요. 김해 우리의 지명 가운데 이렇게 김천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알겠어요? 뭐랄까 쇠와 관련된 지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실제로 거기 가보면은 야철지라든지 쇠를 녹여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고대의 그런 유적지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고요. 알겠죠? 특히 이제 뭡니까 김해를 기반으로 했던 가야 같은 경우는 일찍이 사망 가운데 변환해서 동이쇠를 많이 사용했다고 그랬죠. 이 변환해서 만들어진 쇠 덩이들을 어때요? 일본이라든지 또는 뭐 낭랑이라든지 이런 데 수출해서 그 변환이 크게 번창했었다. 중개무역으로 발달했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쇠는 그만큼 중요해요. 이 쇠 다루는 기술이 고대에 와서는 어떻게 변형되고 어떻게 발전했느냐 이런 문제죠. 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의 기술을 계승해서 고구려는 뭐냐? 철 생산이 국가적 산업이었습니다. 전쟁을 주요 산업, 약탈 경제에 기반을 둔 고구려잖아. 전쟁이야말로 고구려 생존의 하나의 중요 조건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무기라든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을 잘 다뤄야 되고 그러므로 철이 국가적 산업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거야. 철광석 생산이 많았었고 철기 기술이 발달했었습니다. 우수한 품질의 철제 무기를 만들었었고 다 잘 아는 내용이죠. 도구를 생산했었는데 고분벽화에 아예 철제 도구를 만드는 철기 기술자의 모습이 표현된 그런 벽화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정도로 고구려는 쇠를 중요하게 여기고 쇠로 만들어진 무기라든지 쇠로 만들어진 수레바퀴라든지 또는 아주 철갑으로
그 뭡니까? 그 갑옷을 만들었어요. 갑옷.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그만큼 고구려가 쇠를 잘 다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백제는 일찍이 칠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칠지도, 백제. 그죠? 요거 이제 칠지도의 그 칠지도가, 단오날, 5월 5일 날. 그러니까 1년 가운데 가장 양기가, 양의 기운이 센 5월 5일. 그것도 정오에, 그것도 그 정오, 오시죠, 오시. 그때 쇠를 달고 가지고 몇백 번씩 두드려서 만든. 그러니까 쇠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빨갛게 달고 가지고 망치로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더 강화된다고 그래요. 강성과 연성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이런 쇠로 된 7가지가 있는, 그죠? 칠지도를 만들어서 일본에 보내서 일본 왕한테 하사해줬죠. 그죠? 외왕한테 우리가 칠지도를 만들어서 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명문이 있는데 이게 명문 가운데 일부 글자를 일본 놈들이 줄로 무질러 지어버렸어요. 왜 지었을까요?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죠. 지네한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 안 그래? 그 당시 이제 그 근초고왕이 왕세자로 있을 때 당시 외왕에게 하사해준,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서 이 칼을 만들어서 보내놓으니 앞으로 세세히 우리 그 백제를 잘 받들어 모시라, 아마 이런 내용이 있었겠죠. 근데 받들어 모시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지어버렸겠지. 그리고는 일본 놈들이 역으로 이런 주장합니다. 당시 백제가 일본한테 갖다 진상 바친 그런 칼이다 라고 이렇게, 알겠어요? 마치 백제가 속국이었고 일본이 주인, 백제는 종, 이렇게 주종 관계가 형성돼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역으로, 알겠어요? 역으로 주장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당시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나 문화 수준으로 봤을 때 백제가 일본한테 가르쳐줬지 일본이 백제를 가르칠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이 칠지도를 그 일본 신사에 보존해 놓고 아소녹감인가? 일본 말이 좀 입에 안 돼가지고 하여간 그 신궁에 지금도 신으로 모시고 신사에 모시고 있는 그런 신이에요. 그 칼이에요. 금동대향로, 백제 거죠? 백제 금동대향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그죠? 특히 이제 금동대향로 안에는 도교와 관련된 그런 여러 산수 모습이랄지 또는 악공들의 모습 또는 뭐 짐승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도교와 관련돼 있고 특히 이제 밑에 받침대 노릇하는 용우 모습이랄지 그 금동대향로, 백제 금동대향로 맨 꼭대기에 있는 봉황의 모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교와 관련된 그런 상상의 동물들이죠. 그죠? 도교와 관련됐을 뿐만 아니라 이게 향로란 말이에요. 향불을 피우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뚜껑 말고 그 밑에 있는 그 부분은 연꽃잎처럼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그래서 도교와 불교가 동시에 녹아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백제 금동대향로 칠지도 이건 백제 거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당시 신라 같은 경우는 금세공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삼국시대 신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신라의 금관들 여기 이제 고곡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부려진 이런 색깔의, 그죠? 이런 색깔의 구부러진 이렇게 그런 옥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을 봤죠, 여러분들. 이 고곡은 태아의 모습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알겠어요? 그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하여간 이런 아름다운 고곡을, 우리 이제 뭐 버선, 이런 그 곡선미라든지, 또는 고곡의 이런 곡선미라든지, 지붕의 처마의 곡선미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한국의 아주 고유한 미가 아닙니까? 금관, 이런 것들이 신라에서 금속 기술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유물들도 남아있고요. 통일신라 때가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통일신라 금속 주조 기술 발달의 백미를 보여주는 성덕대왕, 선덕이 아니고 성덕입니다. 성덕. 오자가 나왔어요.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성덕대왕 신종. 일명 이게 뭐야? 에밀레종입니다. 에밀레종. 여러분이 잘 알죠? 에밀레종.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면 성덕대왕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성덕대왕을 위해서 국민들이 그 당시 신라 그 백성들이 야 대왕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뭔가 해줄 일이 없을까 해가지고 전국에 구리 모으기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마치 IMF 때 금 모으기 운동 했던 것처럼 구리 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구리가 귀한 그 금속이니까 구리를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수십만 근의 구리가 들어가는데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구리를 모아가지고 성덕대왕의 극락왕선을 기원하기 위한 그런 종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신라의 백성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덕대왕은 말이에요. 신라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줘, 땅을. 알겠어요?
정전을 지급했어요. 정전을. 여러분 보세요. 신문왕 때 우리가 이제 신라 토제도를 배웠잖아요. 신문왕 때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노금을 폐지해버리고, 알겠죠? 관료전을 지급했다. 이건 뭐냐? 왕권이 그만큼 전제화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다음에 성도왕 때가 되면 일반 백성한테 정전을 지급했다. 이건 뭐예요? 국가가 귀족의 지배를 받고 있던 농민들을 국가의 지배를 받도록 풀어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귀족이라는 사적 지배를 받고 있던 농민들을 국가라는 공적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적 지배에서 공적 지배로 지배 체제가 전환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세금이 왕창 깎아지거든. 그래 안 그래?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지주 전호제 같은 경우도 지주가 전호로부터 뜯어가는 게 얼마야? 2분의 1이잖아요. 노급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확량의 절반을 뜯어가는데 국가한테 세금 낼 때는 그냥 10분의 1 정도만 내면 돼. 그러니 무려 5분의 5배 정도의 그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 얼마나 성덕대왕을 추모했겠습니까?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야, 우리한테 정전을 나눠준 성덕대왕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디 그분이 극락왕생하시도록 우리가 구리 모으기 운동을 하자. 그래서 종을 만들자 해가지고 세상에서 최고 좋은 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이 첨단 기술이다라고 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포항제철,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제철소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철을 잘 다루는 철 전문가들이 포스코에, 그죠? 그리고 포항제철, 포항공대, 또 서울대, 아주 다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야, 우리 에밀리종 한번 다시 만들어 볼까? 옛날 기술을 도입해서 라고 해서 에밀리종 만들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야. 이게 이제 1976년인가요? 70몇 년도에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나 주는데, 야, 맞아, 그래. 프랑스는 자유의 신상을 줬대더라. 그럼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뭔가 우리나라 최고 것을 하나 줘야 되는데, 뭘 줄까 하다가 우리 이제 뭘 줬어요? 자유의 신상은 200주년 기념하게 준 게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줬고, 우리도 이제 그런 의미로 선물 하나 주려고 했단 말이야.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으로. 그래서 에밀레종 모형을 만들게 했는데, 아니 세상에 그 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걸어놓고 보니까 종 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종이 있는데 종을 이렇게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거는 이 부분을 용을 이렇게 조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용 모양으로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무게를, 이 밑에 있는 이 금속의 무게를 이 접합 부분이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야. 도대체 신라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붙였을까? 미스테리입니다. 지금도 이걸 못 붙여서 못 만들어요, 제대로. 알겠어요? 그래서 야, 도저히 못 만들겠다. 줄이자 크기를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미국의 기증에서 이제 그나마 미국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요 근래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니까 완전히 그냥 개차반 시대 돼가지고 말이야. 어디 LA인가 어디 공원에 매달렸는데 그냥 사람들이 여기다 낙서하고 쓰레기 버리고 해가지고 엉망진창이랍니다.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알겠어요? 하여간 문제는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첨단 제철 기술이나 철 금속 기술을 가지고도 에밀레종을 만들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철의 비등점이랄지 또는 어떤 강도랄지 연성이랄지 이런 기술적인 면 말고도 예술적으로 보더라도 말이에요. 이 소리가 에밀레종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소리가. 알겠어요? 이 소리의 맥놀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일정한 소리의 파동이 끊일 듯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서 수십리 바퀴까지 그 종소리가 은은히 들릴 정도의 그런 소리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감동한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에밀레종의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제대로 알고 있대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종 같은 경우는 걔들도 종이 있어. 걔도 종이 있는데 되게 서양의 종들이 이렇게 발랑 까져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종을 때리는 방식이 완전히 우리랑 반대예요. 우리는 종을 밖에서 때립니다. 보신각에 있는 보신각에 있는 종도 에밀레종 모형입니다. 알겠어요? 에밀레종을 모델해서 만든 것인데 밖에서 때려. 그래서 이 종 밑에 뭐가 있어요? 또 소리의 맥놀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밑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소리의 공명을 만들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게 음통 조절력 하라는 음통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얼마나 뛰어난지, 도대체 1000년 전 신라에서 어떻게 이런 과학이 발달했으며
이런 느낌을 창조해냈는지 아직도 우리들은 미스테리입니다. 못 만듭니다. 손발 다 들었어요. 우리는 만들 수 없다. 현재 기술로서는. 알겠죠? 그런 정도로 뛰어난. 그게 이제 여기 그 빛천상. 천사가 말이야 이렇게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이 조각 모습. 알겠죠? 이런 것들까지가 전부 다 계산된. 알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띵! 해서 소리 나는데 거기에 뭐 하나 붙여봐. 조각을 해봐. 소리가 그냥 흐트러져 버릴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전부 다 계산해서 만든 것이니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겠어요? 우리 조상들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기에 가까운 그런 기술에 대해서 찬사를 뭐라고 해도 다 못할 정도입니다. 칠지도 그림이 나와 있죠? 칠지도 그림. 이 칠지도의 금으로 그러니까 칠지도는 쇠인데 쇠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를 파가지고 여기다 금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물질에 새로운 물질을 끼워 넣는 기법을 상감기법이라고 그래. 여러분 말로 한번 해보자. 뭐라고? 상감기법.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그렇습니다. 상감청자 고려시대에 배울 건데 이 상감청자도 원래 태토에 그죠? 자기를 만드는 그 고령토 태토에 알겠어요? 새로운 백토나 흑토를 끼워 넣어서 무늬를 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감청자 봐봐 그냥 학이 막 날아간다든지 알겠어요? 또는 뭐 거기 연꽃무늬라든지 뭐 국화무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각되는 거 보면은 거기에 하얀색 흙이나 검정색 흙이 파란색 바탕에 끼워 넣어져 있잖아. 이런 기법을 뭐라고? 상감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상감기법은 청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칠지도에도 알겠어요? 또 뭐 포류 수군무늬 정병 이렇게 고려시대에 만들었던 이런 데도 은을 끼워 넣는 은입사 기법도 상감기법인데 그때 가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칠지도에 이렇게 명문이 금속에다 그 돌이나 금속에다가 글자를 새긴 것을 명문이라고 그래요. 명자가 새길 명자야. 읽겠습니다. 알겠죠? 이 명문이 무슨 기법으로? 상감기법으로 되어 있다. 알겠죠? 상감기법이란 뭐냐? 어떤 물질에 쇠에 알겠어요? 금을 집어넣었다. 끼워 넣어서 글자를 새긴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바로 그 백제 금동 대향로죠. 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제 이 봉황이며 이 그 디테일한 조각 기술을 보세요. 이 밑에 용이 꿈틀거리면서 또아리를 틀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향로를 이게 뚜껑이야. 이게 뚜껑 열면은 여기다가 이제 향불을 피우는 것이고 여기에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그러니까 도교 이상사라고 하는 복례산일 거예요. 복례산. 알겠어요? 삼신산, 복례산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교에서 무릉도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 무릉도원에 여기 보면은 다시 이걸 확대해 보면은 여기에 뭐 비파를 타고 있는 모습이랄지 악공들이 앉아서 또는 뭐 막 그 뭐랄까 원숭이나 뭐 동물들 호랑이들 이런 데 뛰어다니는 이런 장면들이 조각돼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그래 안 그래? 백제 금속 그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알겠어요? 금동 대향로입니다. 또 이 신라의 관이 나왔죠. 여기 이제 고곡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알겠어요? 빛이 빛 고곡이죠. 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성덕대왕 신정입니다. 알겠죠? 제가 아까 그림으로 그렸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소리 울림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음통 조절 역할을 하고 있고 그죠? 이 빛천상 모습이 여기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현재 절에 있는 거의 모든 종들은 바로 이 에밀레종 성덕대왕 신종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성덕대왕 신종도 그 전에 만들어진 상원사 동종이 있거든요. 이 상원사 종이 우리나라 종의 가장 원형입니다. 일본 종이나 중국 종은 우리나라 종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종은 끄트머리가 이거 보세요. 이게 말이야 이렇게 쭉 넓어지다가 다시 좁아집니다. 넓어지다가 좁아져요. 다시 오므라드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마구잡이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 전부 다 계산된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계산된 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점이라는 점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에밀레종 종소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전설은 여러분 알죠? 그 당시 이제 구리 모으기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그 어떤 스님이 이제 그 구리 모으기 운동 하면서 구리 거들어 다니는데 어떤 시골 아낙네가 애를 등에다 업고 있다가 아이고 스님 저희는 구리가 없어서 어떡하나요? 차라리 제가 이 애라도 드릴까 하면서 농담 삼아서 아이 등에 있는 아이 그 딸내미인가 그래요. 이 아이를 줄까 이렇게 한마디 건넸어요. 근데 이제 이게 화근이죠. 나중에 그 구리를 다 모아가지고 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조 틀에다 부어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엄청난 기술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했는지 몰라 이 에밀레종을 만들면서 그 거푸집에다가 구리를 녹여가지고 했는데 안에 구멍이 생기거나
밀도가 균일하지 않으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만들어놓고 때려보니까 띵 소리가 안 나고 말이야. 딩그러등당 양철 때리는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다시 깨고 다시 또 새로 녹여서 또 만들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 같은 경우 뭐가 안 되면 신탁을 받듯이 우리도 이제 그럴 때 누군가가 스님이 한마디 하겠죠? 야,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를 시주받아가지고 구리를 녹일 때 같이 삶아라. 이 전설이니까 여러분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어린이를 삶아 녹이려 누구를 희생시킬 것이냐. 근데 마침 지난번에 구리 모으기운동 하러 다닐 때 등에다가 애를 업고 있다가 말이야. 우리 애라도 드릴까 했던 그 아낙네가 생각나서 가서 준다고 했죠. 뺏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말 실수해가지고 애는 죽게 된 거잖아. 희생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아이까지 녹여가지고 만들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기에 가까운 이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린아이의 영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에미 때문에 이런 소리가 정칠 때마다 에밀레 이렇게 나온다는데 그렇게 들으면 무섭죠. 그냥 그래. 아무튼 그냥 그 종소리가 아니라 그런 혼이 담겨 있는 소리다. 혼이 담겨 있는 소리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만들어낸 그런 전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설마 사람을 살생유택 그러는데 사람 목숨을 죽여서 좋은 종소리를 만들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절대 윤리적으로나 알겠어요? 또 그 당시 상시로 봤을 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람을 구리랑 함께 녹였을 때 생기는 성분이 뭔가 그 성분이 과연 소리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라고 했는데 우리 사람을 되게 녹이면 거의 물이 70%고 나머지는 뭐 이것 빼고 저것 빼오면 아주 특별한 게 인이라는 그러니까 그 원소기호로 피라고 하죠. 피, 인이 남는데 이 인이 실제로 소리를 관장하는 그런 힘이 있는 금속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그게 그냥 한 명 넣어가지고 도무지 20만 근인가 몇만 근이 되는 그 구리에 작용을 해서 소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어쨌든 뛰어난 우리의 기술을 반영해주는 그런 전설이고 그런 설화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고분과 고분벽화가 있는데 고분도 상당히 그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고분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